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학생들의 등교 인원 제한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가 되고 학교별로 오전, 오후 학년제 도입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0%에 육박하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재복 해설위원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좀 들어온 어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명 가까이 나왔네요. 네, 어제는 그 검사는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주말 수준으로 검사를 했는데 확진 환자가 97명이 늘었으니까요. 확진율이 2% 가까이 올라간 것이죠. 예. 최근에 가장 높은 수치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유입이 꽤 많았죠. 29명. 이것은 이제 네팔에서 들어온 그 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이 되면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이제 100명 가까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유의할 것은 이제 대전에서 13명이 늘었는데요. 대전은 일가족 감염에 이어서 그 가족 가운데 한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확진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433명이고요. 위중증 환자는 80명대로 줄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은 지금 군부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네, 군부대는 그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포천에서 네네. 37명까지 확진이 됐는데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양주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또 확진이 됐습니다. 네. 간부가 둘, 병사가 둘, 그리고 이제 배우자, 그러니까 부대 바깥에서도 감염이 된 것이죠. 역시 감염 경로는 알 수가 없고요. 부대원들은 다행히 1차 검사에서는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주의 부대는 부대 내보다도 이제 바깥으로 감염이 퍼졌다는 것 때문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이동하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담센터 내에서도 8명이나 감염이 됐고요. 그러니까 상담센터가 화성시에 있는데요. 그 상담사는 화성시에 사는 사람이고 그 센터장은 서울에 삽니다. 그리고 다른 확진 상담사는 충남 천안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3개 시도에 걸쳐 있는 것이고요. 가족들까지 감염이 되면서 현재 8명이 감염이 됐는데 이곳이 이제 상담센터라는 게 청소년 상담센터니까 평소에 외부인들이 출입이 좀 잦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 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접촉자 조사는 아직 시작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조사가 이루어지면 감염이 상당히 넓게 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김경호 교수님, 지금 신규 확진자 수 계속 이제 뭐 두 자릿수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확진자 수를 보면은 이제 100명 가까이 좀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20%에 여전히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지난 한 주 확진자 추세를 봤을 땐 그 추석 연휴 때에 발생한 환자들에 의한 증가세 자체는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있고 저희가 8월 당시를 좀 돌이켜 보게 되면은 그 8월 16일 날 2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7일에 440명이라는 확진자 증가세를 우리가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어떤 집단 감염이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을 수가 있고 아직 잠복기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안정세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짧은 평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돼서 아무래도 이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근데 방역 당국에서도 발생 조건만 갖춰지면은 언제든 폭발적인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지금 밝혀지는 여러 가지 집단 감염처럼 방역 수칙을 좀 소홀히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소규모 그룹이나 단체 생활하시는 분들 에게서 만약에 한두 분이라도 감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집단 내에서 감염이 빨리 진행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감염 발생을 빨리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하루 이틀 전부터 감염 전파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가 좀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잠복기를 다 끝나지 않은 감염자 수,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집단 감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려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 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네, 국민의 피로감 그리고 민생 경제를 고려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평가 그 근거로 든 것이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제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현재 지난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7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고 1 이하로 산출하고 있는데 1 이하가 되면 감염자가 앞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앞으로 감염자 수가 얼만큼 빨리 확산될 것인가를 좀 추정할 때 네. 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8월에 이제 확진자가 급증할 때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2.83으로 산출된 점도 있었는데요.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실 때는 이것이 이제 현재 실시간 지수가 아니고 지난 감염자 수를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고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겠고 또 똑같은 한 명이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불명 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좀 과소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감염자 중에서 어떤 취약계층이나 고령자와 같은 어떤 위험성이 높은 분들의 감염 자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0.8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네. 우리가 거리두기나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시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지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이하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 언제든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전 국민들께서 조금 더 방역 수칙 준수를 더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라고는 하지만은 교수님께서 잠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지금 19%에 달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걸 지금 현재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 불명 환자 한 명이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 그분을 감염시킨 N-1차 감염자, N-2차 감염자가 있다는 뜻이고 또 감염 경로 불명 환자 한 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N차 전파자들이 있고 그분들은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N+1차 감염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 불명 환자를 한 명으로 산출하는 것보다는 한 명 이상의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감염 경로가 있었는데 우리가 연결고리를 못 찾아서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 불명 환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못 찾는 환자가 수십 명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염 경로 불명 환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감염 재생산 지수를 산출할 때 충분한 좀 추가적인 감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리두기가 1단계가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자료 화면으로도 나갔습니다만은 이 거리두기가 1단계가 되자마자 클럽에도 또 이제 많은 젊은 층들이 모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그 정보를 줄 수가 있다.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그리고 추석 연휴보다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글날 연휴 때 오히려 전 국민들께서 조금 방역 수칙을 좀 소홀히 하거나 다중이용 시설을 많이 찾고 특히 이제 식당이나 음식점, 여러 가지 회식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되는 것이 목격이 됐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좀 날씨도 추워지고 환기도 잘 안 되고, 감염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또 추석 연휴 때 노출되셨던 감염자분들의 잠복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또 앞으로 한글날 연휴 때 노출되셨던 분들이 또 추가적인 확진자로 나올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지난 감염자보다 이제 오늘부터 1단계로 완화되면서 추가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증가하는 어떤 감염자 확진 증가세가 앞으로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우리가 감염을 확진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낸 환자들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되셨지만 어떤 처벌이 두려워서 검사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동선을 숨기셔서 접촉자를 우리가 빨리 못 찾아서 계속 감염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우리가 지난 여러 가지 감염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현재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전 국민들께서 언제나 방심하시면 안 되겠고 우리가 감염자 수를 낮추는 데는 2주, 4주, 6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낮춘 두 자릿수 현재 확진자 수 자체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현재와 같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는 노력들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1, 2주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완화는 됐고 지금 그렇지만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조금 더 강화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부 그 시설이나 업종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완전한 1단계는 아니고요. 2단계의 그 수칙이 좀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 예. 일단 뭐 집합 모임 행사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1단계가 되면 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런 이제 기준이 없이 다 이제 허용이 되는데 수도권은 집합 모임 행사 자제 권고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명 이상 모이는 그 행사는 4제곱미터에 1명꼴로 이제 입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해놨죠. 네. 대신 이제 비수도권은 전면적인 허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중위험 시설이라고 하는 다중 이용 시설 16종 이것도 이제 수도권은 그 방역 수칙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했다는 것은 어겼을 경우에는 제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고 비수도권은 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는 수준 이렇게 이제 차이를 뒀고요. 그 교회, 그러니까 종교 시설도 수도권은 예배실을 좌석의 3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했지만 비수도권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적용을 차등을 뒀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조금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늘어났는데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밀집도를 3분의 2로 원칙을 정했는데요. 탄력적인 학사 운영,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의 그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전면 등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의 전교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등교하는 전면 등교는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 3분의 2의 밀집도의 원칙 하에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탄력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기준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신속하게 공동 대응과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등교가 확대되긴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지역별 그리고 뭐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거리두기 1단계는 그 학사 운영 기본 방안이라는 것에 따르면 유초 중 고교가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제 비수도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교 가운데 이제 학생 수가 작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전면 등교에 문제가 없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3분의 2라는 그러니까 학교 내에 인원이 3분의 2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오전 오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오전 오후 학년제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오전과 오후에 학생은 다르지만 숫자는 3분의 2 제한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마 전면 등교가 대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 이제 일주일 준비 기간을 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이런 방식을 차용하는 학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더라도 전교생이 등교하는 상황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되나요? 그 등교 수업을 제한했을 당시부터 이제 학교 수업의 이제 그 격차 문제가 이제 네. 많이 제기가 됐고 실제로 이제 원격 수업이 등교 수업보다는 확실히 이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든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부는 사실은 지난주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어쨌든 등교를 좀 더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수정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네. 기왕에 1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의 전면적인 등교가 다음 주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학원 이용도 기존에 그 운영하던 학원들과 똑같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제 바뀝니까? 학원은 고위험 시설이었기 때문에 예. 2단계에서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이제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네네. 그게 1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풀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고위험 시설은 최초에 12종을 그 지정을 했는데 PC방이 저번에 풀렸고 오늘 요번에는 이제 방문 판매 네. 그러니까 방문 판매를 뺀 10종이 풀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0인 이상 대형 학원 역시 오늘부터 이제 학원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오늘부터 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교실 강의실 안에 뭐 인원이 제한이 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이용 가능한 지금은 건가요? 그렇게 제한이 받지는 않지만 지금 그 100명 이상 모일 때는 수도권에 같은 경우는 4제곱미터에 한 명의 네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에 교실 하나가 100명 이상 들어가는 교실은 아마 그게 흔치 않을 것 같아서 네. 이게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의무화돼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예. 자, 김경호 교수님, 자 지금 학생들이 일단 전면적인 등교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방역 수칙 준수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신경 써야 될 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1학기 학교 방역은 비교적 성공적이었고 학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학기도 학생들은 잘 지도해주면 물론 일부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부분 잘 준수하고 잘 따르는 것이 특징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감염되는 사례는 학교 내 감염보다는 주로 이제 가족 간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학교의 교직원들께서도 감염되는 사례라든지 또 아니면 청소년들끼리 학교 밖에서 이제 접촉을 통한 감염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내 방역도 잘 준수해 주셔야 되겠고 학교 밖 방역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있는 가족들께서는 지금 오늘부터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이 이제 집합 금지나 집합 자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러한 주점이나 노래방 이런 다중이용, 고위험 시설 방문 자체를 조금 좀 조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감염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고 그 학생으로 인해서 이제 전교가 이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바뀐다든지 또 학생들이 전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 감염된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도 감염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감염된 다른 학생들을 어떤 차별에 대한 시선보다는 감염에 걸려서 또 어떻게 감염을 또 치료받는 데까지 고생이 많았다는 좀 따뜻한 시선을 예. 보내주시는 노력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독감 백신 문제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일부 독감 백신에서 백색 물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61만 5천 개가 리콜 조치가 됐는데요. 이 백색 물질은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 백색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가가 좀 중요하겠는데요. 예. 뭐 외부의 이물질이라든지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간 건 아닌가. 조사를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백신 자체 내에 들어있는 어떤 단백 항원 성분이 대부분이고 0.3% 일부 실리콘 오일이 조금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백질 성분은 우리가 이제 독감 백신을 위해서 사카 항원 4가지 종류의 단백질 항원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고 실리콘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기 내에서 주사기에 어떤 윤활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이 되겠는데 인체에 특별히 해가 되지는 않겠는데요. 네. 요즘 독감 백신은 따로 어떤 앰플이나 바이럴 형태보다는 주사기에 미리 충전이 돼서 사전 충전식의 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기 자체가 이제 백신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이 주사기 내에 가급적이면 실리콘 오일 성분을 좀 최소화해서 오일과 단백 성분 간에 어떤 응집이 생기지 않도록 좀 추가적인 기술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일부 주사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뭐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어떤 운송 유통 과정에서 냉동에 노출됐다든지 또 어떤 상온이나 고온에 노출돼서 단백질 성분의 변성이 생겨서 흰색, 백색 물질이 침전물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좀 의심스러울 수가 있는데 콜드체인을 유통 과정을 확인했을 때 냉장 온도로 잘 유지됐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주사기를 만들 때 주사기 제품에 조금 좀 문제가 있다던가 약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백색 물질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응집이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잘 흔들어서 써주시게 되면은 응집이 풀리면서 주사를 만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큰 응집이 생기고 단백질이 응집이 생기면서 항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백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어쨌든 뭐 위험성이라든가 효과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리콜 조치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상온 노출이 의심이 되면서 48만 명분에 대한 독감 백신이 역시 회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10만 명분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네. 이 때문에 이제 독감 백신 또 부족 현상 또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수적으로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도 매년 독감 백신은 수십만 명분이 남았거든요. 100% 다 소진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도 정부에서 한 38만 명분 정도를 예비로 구매해놓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0만 명분 정도는 이제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지만 예. 당초에 500만 명분 이상을 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접종을 받는 분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잖아요. 뭐 절반 이상이 배송 과정에서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 노출이 된다거나 또는 무슨 백색 물질이 뭐 일반인들이야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 맞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혹시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한참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을 때 마스크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물량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도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더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요즘에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 뭐 물량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잘 안 놔주는 일도 있다고 네.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역 당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말에 독감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놔주지 뭐 물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유통이 아직 안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문제점이 그러니까 있는 지금 건가요? 무료 백신도 사실은 이제 일정 자체가 다 어그러져 버렸죠. 예. 지금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중고등학생이나 이쪽 분량들도 일부 뭐 회수를 하니 많이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유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
백색 물질이 났기 때문에 또 이걸 또 회수하는 작업을 지금 또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많이 어글러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마음 급한 분들이 무료 접종 대상자인데 유료 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네. 유료 물량을 확보했던 병원들이 다 소진되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3천만 명분 가운데 2천만 명분이 무료고 1천만 명분 정도가 이제 유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료가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빨리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김경호 교수님. 자, 아무래도 백신 대란에 대한 걱정이 좀 있긴 한데요. 꼭 맞아야 될 분이 있고 굳이 맞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은 굳이 안 맞아도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우선 접종 대상자분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고령의 어르신이나 콩팥이나 간이나 폐가 안 좋고 또 심장이 안 좋으신 기저질환자분들은 이제 꼭 맞으셔야 되겠고 또 임신부라든가 또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의 어린이들은 이제 꼭 맞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를 돌보시는 의료기관 종사라든가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맞으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건강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만약 이것이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맞으신 다음에 남는 접종이 있으시면 좀 순차적으로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장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